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혼자서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름 사업도 잘 되는 편이고 남편도 안정적인 전문직이라 사람들은 저를 전부 다 부러워한답니다. 집에서 업고 다닐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업고 다니기는커녕 저는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구박과 멸시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이 모든 관계를 싹 정리하는 사건이 있었죠. 구박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이 전부 박장대소하면서 어디 소문이라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계통에서 일한 지는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고등학생 때부터 작은 쇼핑몰을 열어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쪽 계통에서는 긴 경력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걸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션 고등학교였지만 보통은 상고 출신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제가 상고를 나와 일찍 장사를 시작한 것은 제 의지도 있었지만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그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아버지는 목숨은 건지셨지만 전신마비가 오셔서 20년 동안 병석에 계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었던 저희 집안 형편이 급속하게 기울게 된 것은 그 이후부터였죠. 아버지는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실 수 없으셨어요. 동생은 아직 어렸고 저는 용돈은커녕 당장 수학여행비도 없어서 수학여행이며 소풍도 가지 못하며 자랐네요.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저라도 얼른 벌지 못한다면 진짜 동생은 굶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찍 취업이 잘 된다는 패션 고등학교에 진학해 일찌감치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옷이나 소품을 새벽 시장에서 싸게 사와 이윤을 조금 남기고 파는 것으로 시작하다 점점 더 규모를 늘려갔죠. 저 역시 이런 패션 사업이 적성에 맞았고 장사에도 소질이 있어서 20대 때는 꽤 유명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동생은 안정된 상황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집안 형편도 나아져 아버지 치료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창 사업이 확장되어 가고 있을 때쯤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세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서 회계사 사무실을 찾았었는데요. 그때 저희 회사를 맡아 일을 해준 회계사가 지금의 남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말쑥한 회계사라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가끔 상의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거나 저녁을 먹기도 했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은근히 저를 좋아하는 눈치더군요. 성실하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이 사람이 회계사인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연락도 피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매일 가게로 찾아오고 새벽 시장 나갈 때 태워다 주고 데리러 오고 그런 모습에 제가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자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날 피한 거였어? 날 대체 뭘로 본 거야? 섭섭해, 자기야. 나 이래봬도 돈 잘 벌어. 자기가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친정에 병원비 보내야 한다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살아. 난 또 내가 싫어서 그러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이제부터는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 나한테 나눠줘. 힘들면 다 줘도 돼. 내가 이제는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될게. 저는 그날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업도 잘 되고 금전적으로도 힘든 일이 없어서 남들은 다 저를 부러워만 했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남들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용돈 받으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면서 연애도 할 나이에 저는 일을 했으니까요. 밤늦게 시장에 가서 상품을 고르고 새벽에 매장으로 돌아와 상품 상태를 보고 정리하면 벌써 한낮이 됩니다. 그럼 또 상품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매장에 오는 손님들 상대도 하고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한밤중에 시장을 나가고 이런 생활을 고등학생 때부터 해왔죠. 그 와중에도 진상을 피우는 손님, 어리다고 대금을 안 주는 거래처, 수시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상처도 받고 혼자 운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런 힘들고 외로운 점을 나눌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저만 바라보는 엄마와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또 워낙 바쁘고 쪼들리며 살아온 탓에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귈 겨를도 없었죠. 그런 저에게 그 짐 내려놓으라고 괜찮다고 한 남편의 말은 저를 한없이 울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사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의 장남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금융권 높은 중역이시더군요. 아들들도 전부 다 공부를 잘했던지 모두 명문대를 나와 제 남편은 회계사였고 둘째는 대기업, 셋째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막내 역시 박사까지 마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갔죠.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도도한 분이셨고요. 그런 분들 눈에 제대로 된 대학은커녕 듣도 보도 못한 패션고등학교 출신에 지금은 쇼핑몰을 하고 있다니 눈에 찰 리가 없으셨겠죠. 게다가 저는 패션 관련 일을 하니 늘 남들보다 화장도 진했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사장인 제가 제 브랜드의 얼굴이다 보니 습관이 되었던 차림이었던 거예요. 처음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도 저는 나름대로 차분하게 꾸몄다고 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신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는 건 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닌가요? 아무리 나이가 많건 시어머니가 될 뿐이건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자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금융권에 있으셔서 그런지 제 브랜드의 규모와 그동안 사업을 이끌어온 과정을 물어보시고 경청하시더니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셨죠.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구나.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온실 속의 화초들만 있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줄 모르는데. 며느리 될 애가 이렇게 씩씩하고 똑똑하게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할 줄 알았지 헛똑똑이라 걱정했는데 이제 네가 있으니 한시름 덜었다. 둘이 재미나게 살면 좋겠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너 이제라도 대학은 갈 생각 없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돈도 좋지만 배워야지.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면 아휴. 너 우리 아들이랑 말은 통해? 이쁜 거 그거 몇 년 안 간다. 사람이 말이 통해야지. 나는 요즘에도 대학 안 간 고졸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얘. 처음부터 제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 말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고 남편 학벌이 워낙 좋다 보니 당연히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여겼죠. 그리고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저런 말에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약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잘 통하는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이 대학은 좋은 데 나왔지만 일반 상식이나 생활하는 요령은 오히려 저보다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걸로 치면 박사는 다름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학 나왔다고 다 교양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책도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일 빼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 너보다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니? 지금은 연애 기간이니까 맞춰주는 거지. 너야말로 교양 좀 쌓아라. 어른에게 따박따박 무슨 말 대꾸야? 너 어디 가서 그러면 무식한 티 난다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가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해서 저는 그만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일단 잘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굳이 화가 나게 만들 필요도 없었고 무슨 말을 하시던 저야 신경 쓰지도 않을 텐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 될 사람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 성격이 너무 불같으셔. 그리고 말을 워낙 평소에도 막 하는 편이라 친척들이나 친구들과도 자주 싸워. 아무리 말려도 통하지가 않아서 아빠도 나도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야. 아까 내가 자기 편 들면 또 난리가 나서 아예 결혼 못 시킨다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 진짜 미안해. 알았어. 나도 말이 안 통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나도 앞으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신 내가 진짜 못 참겠으면 그때는 내 편 들어줘야 돼. 그때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 약속할 수 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하면 나 집에 자주 안 갈 거야. 사실 지금도 별로 자주 안 가. 웬만하면 만날 일 안 만들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난 자기 편이야.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집과 살림도 거의 다 제가 마련했어요.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돈으로나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시어머니가 잠잠했습니다. 제가 무시 못할 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본 데다가 몇 번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난 이후로는 몸을 좀 사리시더군요. 하지만 결혼 2년 후 둘째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막내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며느리들이 생기자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며느리들 역시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학벌이며 집안을 들먹이며 동서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생일날 갓 결혼한 막내 며느리가 예쁜 생일 케이크와 꽃을 어머니 품에 안기더군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하다며 들으라는 듯 이랬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고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감동이구나. 그래, 선물이란 이렇게 정성이 담겨야지. 누구처럼 현금이나 주고 그런 게 무슨 선물이니?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골라야 선물이지. 현금이나 틱 준다고 그게 선물이니? 안 그래?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아유, 내가 우리 둘째랑 막내 덕분에 정말 선물다운 선물 받아보는구나. 이러면서 둘째네가 선물한 스카프와 막내의 케이크를 사랑스럽게 보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늘 현금을 100만 원씩 드렸는데 그때마다 잘도 받아갔으면서 말입니다.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용돈 드릴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하셔서 차라리 넉넉히 용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선물은 제가 꼭 정성스럽게 골라서 보내드릴 테니 이 용돈은 그럼 아버님 쓰세요. 어머님은 필요 없으시다니까 꼭 아버님만 쓰세요. 이러면서 저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꺼냈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저는 못 본 척하고 봉투를 아버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냥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두말 없이 따라 나섰고요. 물론 그날 그 자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큰 소리가 오가고 어머니는 화를 내다 우시기까지 했다더군요. 나중에 남편 역시 불려가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에 어머니가 사과랍시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지청구를 늘어놓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났죠.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단칼에 그렇게 끊을 수도 없는 것이 혈연이었어요. 중간에서 이리저리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고 미안하다고 마음 풀라고 직접 전화를 한 시아버지에게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까다로운 손님, 컴플레인을 자주 거는 고객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참고 넘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정말 참기 힘들다 싶을 때는 저도 한마디씩 하면 한동안은 잠잠해지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상했고 사업도 잘 되어서 규모는 더욱 커져갔죠. 그동안의 연년생으로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적적해지신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와서 육아를 도와주었네요. 동생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이제야 큰 걱정거리 없이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단 하나, 시어머니와 동서들만 빼면 말이죠.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쯤 동서들도 전부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임신을 해서는 힘들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의 길을 택하더군요. 물론 남편들이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버니 그래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힘들게 들어간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넌지시 비치자 둘째 동서가 잘난 척을 하며 이러더군요. 형님은 뭘 모르셔. 아기는 3살 때까지 엄마가 키워야죠. 그래야 정서도 안정되고 머리도 좋아져요. 형님처럼 아기 낳고 바로 남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면 아기 정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나중에 사회성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문제아가 되거나 공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뭐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문제아가 된다는 소리야? 우리 애들 남이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친정엄마가 키우셔. 외할머니가 그 누구보다 사랑 듬뿍 주면서 잘 크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 막내까지 끼어들더군요. 그게 아니라 아동 심리학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형님은 심리학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그런 영향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애들 돌보는 거고요. 형님, 모르시면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잘 크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동서 역시 시모와 자주 어울리더니 시모처럼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를 낳고 육아 문제가 나오자 대놓고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마음이 아프더군요. 학벌이 어쩌고 집안이 어쩌고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무시할 때는 뭐 사실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없다 생각해서인지 기분이 좀 나쁘고 말았어요. 점점 더 면역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손 아랫동서들에게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건 좀처럼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혹시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는 저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혼자 울기도 했죠. 어느 날 이런 저를 보고 친정엄마가 식탁 앞에 앉히더군요. 나는 너한테 해준 것이 정말 없어. 그래서 늘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이 시릴 때도 있었지. 어린 나이에 그 여린 몸으로 고생하고 밤새고 들어와 쓰러지듯 자는 걸 보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정말 넌 내 딸이지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네 인생을 살면 돼. 부모가 바르게 살면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아. 충분히 사랑만 주면 돼.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엄마고.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더한 사랑으로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손주들은 너랑 박서방의 사랑에 외할머니까지 누구 못지않게 사랑받으며 크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네가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불안해해.
그리고 남편 역시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나는 오히려 일하는 멋진 엄마가 더 좋았어. 친구 엄마가 변호사이셨는데 늘 바쁘셨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 친구나 우리들과 대화도 잘 통하고 고민 있으면 상의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 우리 어머니는 늘 답답한 소리만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난 싫었어.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엄마라고 생각해. 게다가 장모님이 저렇게나 물고 빠는데 무슨 문제야. 엄마가 집에서 키운다고 다 좋은 줄 알아. 우리 엄마 평생 살림만 했지만 난 한 번도 사랑받으며 컸다는 생각 못했어. 같이 있는 시간만 길다고 무조건 잘 크는 건 아니야. 전혀 신경 쓰지 마. 이런 남편과 친정엄마의 따뜻한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누구보다 제가 잘하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주변의 헛소리를 듣고 흔들렸나 반성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껏 주변에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던 저였는데 아무래도 자식일이다 보니 주변 말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절대 주위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결심하고 틈틈이 육아 관련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나름의 육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꾸려가는 원칙도 같이 세웠죠.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었어요.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아장아장 걸어와 안기더니 곧 도도도 달려나와 서로 안기겠다고 하면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절되는 나이가 되었죠. 밝고 교우관계도 좋았고 말도 너무 잘해서 자려고 누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아이들 얼굴을 보면 싹 풀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아이 키우는 문제로 점점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아이들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서로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다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님도 손주들을 다 모아놓고 노는 걸 보는 게 말년의 낚시라고 하시니 마냥 거부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을 텐데 동서들은 모이기만 하면 은근히 자신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려 들었습니다. 그저 사촌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그만인 것을 누가 못하는 걸 내 아들은 한다. 누구는 이것도 모르는데 내 딸은 다 안다. 이런 소리만 연신해댔네요. 둘째에게는 딸 둘, 막내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부 말도 못할 떼쟁이의 고집쟁이들이었고 걸핏하면 울기만 하는 애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나이가 많아서 양보를 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한두 살 차이 나는데 무조건 다 양보하라고 하는 걸 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과 둘째네 큰딸은 동갑이었는데 둘이 싸워도 시모는 꼭 둘째네 딸 편만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에게 네가 양보해야지. 어쩜 그렇게 고집만 부리니? 아우, 누굴 닮아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그거 빨리 일이네. 할머니가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 제 아들은 눈물만 그렁한 채 전부 양보를 해줘야 했죠. 그걸 보고 있자면 속이 터져나갔네요. 게다가 동서들은 아이들을 전부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그 나이부터 영어학원이다 독서교육이다 제가 모르는 걸 떠들어대며 절 무시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의기양양해서 제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너는 어쩜 그렇게 교육에 관심이 없니? 요즘 애들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맨날 그렇게 네 옷이나 사입고 그러지 말고 애들 공부에도 좀 투자를 해야지. 아우 답답해.
그러면 둘째가 더 끼어들었죠. 아무래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 공부의 중요성을 아는 거니까 형님으로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어머니. 그래도 형님,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애들 키우는 것도 다 공부해야 하는 건데 아무리 공부가 싫어도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동서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나도 공부 많이 했어.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보다 밝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둘째네야말로 애들이 다 말도 느린데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큰딸은 돌 때부터 말 잘했는데 둘째네 딸은 4살인데 아직도 말이 느리잖아. 일반 유치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지금 제 딸이 느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하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교육시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참. 동서는 제 말에 발끈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공부 운운하면서 먼저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데 말이죠. 그런데 또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얄미운 막내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참으세요. 큰형님이니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큰형님, 공부란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언어는요. 시기를 놓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영어를 쓰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인 줄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건데 어릴 때 같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공부 안 하셨나 봐요? 그래 둘째야, 네가 참아라. 얘가 상고 나와서 영 무식해. 어릴 때 배워야 발음도 좋은 건데 얘가 뭘 알겠니? 이러면서 셋이 웃는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봤자 셋이 뭉쳐서 공격할 테니 그냥 무시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래,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맘이었죠. 그러고도 그들은 영어 유치원이니 책 전집이니 개인 교사니 이런 소리를 밑도 끝도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고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듣기만 해도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듯 보이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을 피하려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동서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를 하고 구박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저는 계속 갔을 거예요. 사촌들끼리 사이좋게 자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끼리도 잘 지내지 못했다는 거죠. 둘째네 딸들은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만나기만 하면 뭐든지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고 주지 않으면 떼를 쓰다가 세상이 떠나가라 목청껏 울어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큰딸을 언니 대접을 하기는커녕 딸의 물건을 무조건 탐내고 빼앗아 가려고 했죠. 심지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는 큰딸 방에 들어가 지들끼리 함부로 뒤지고서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겠다고 통곡을 하고 떼를 썼어요. 제 딸이 몹시 아끼던 선물 받은 인형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인형을 둘이 잡아 뜯어서 망가뜨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는 큰애를 달랬는데 시모는 이런 소리나 하더군요. 그러게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되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다 커서 그거 하나 주질 못하니? 아유, 누굴 닮아 저 모양이야. 그리고 이런 구박은 둘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건은 물론이고 순한 둘째가 만만했던지 어른들이 안 볼 때 꼬집고 때리고 진짜 버릇없고 제멋대로였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막내네 아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어린 막내의 외아들이라 오냐오냐해서인지 이 녀석도 우리 둘째를 형은커녕 만만하게 보고 온갖 장난감을 빼앗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즐겁게 놀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판이었으니 저는 제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죠. 대신에 저희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시아버지만 따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곤 했네요. 아버님도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요. 그래,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네가 마음 편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보자. 나도 애들이 동생들에게 물건이나 뺏기고 하는 게 보기 영 불편했어. 아이고, 우리 이쁜 큰애 둘째. 이렇게나 의젓하고 똑똑한데 맨날 동생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크면 좀 나아질 거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3학년이 되었죠. 큰아이는 학교에서 부회장을 할 정도로 활달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제 딸이지만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은 그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딸이죠. 둘째도 누나 못지않게 똑똑하고 의젓한 아들입니다. 요즘은 저나 남편이나 자식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주변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키웠길래 대체 애들이 둘 다 저렇게 훌륭하냐고 다들 부러워하죠. 시어머니와 우리 동서들만 빼고 말입니다. 동서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개인 교습을 시키고 몇백만 원 하는 전집을 사다 나르더니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원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더군요. 영어는 기본이고 수학에 논술, 과학, 영재까지. 거기에 운동도 시켜야 한다며 태권도와 여자애는 발레에 미술과 피아노, 바이올린까지. 아이들의 일정은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듣는 제가 봐도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태도 역시 나이를 먹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가끔 명절이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만 봤지만 여전히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었죠. 하지만 저도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때를 써서 제 아이의 물건을 뺏으려 하거나 밀치려 하면 곧바로 제지하고 엄격하게 대했어요. 너, 그건 언니 거야. 빨리 내놔. 그리고 너도. 그거 형아 거야. 얼른 안 내놔? 아이들은 지지도 않고 바락바락 덤비기도 했습니다. 싫어요. 이거 내가 가질 거야. 가지고 싶다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이럴 거야. 저는 아이들의 손목을 확 낚아채어 엄하게 타일렀죠. 아무리 갖고 싶어도 물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언니랑 형아가 괜찮다고 하면 그땐 괜찮지만 물어보지도 않으면 그건 잘못된 일인 거 알아 몰라. 엄마한테 일러. 나는 니네들 큰엄마야. 내가 다 혼내줄 테니까. 알았어? 처음에는 아이들도 울고불고 동서들도 핏대를 세워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면 곧바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달려와서 저와 제 아이들 편을 들어주었죠. 그래서인지 천방지축이던 조카들도 제 앞에서는 얌전해지긴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막내 도련님은 오히려 이런 저를 좋아했어요. 둘째 도련님은 이러시더군요. 형수님만 있으면 애들이 순한 양이 되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집에만 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둘이 어찌나 싸워대는지. 저 사람은 말릴 생각도 없고 말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매달 학원비로 수억 쓰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은 점점 더 안 듣고. 막내 도련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 애한테도 말 안 들으면 너 큰엄마 불러온다? 이게 약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애가 큰형 애들 반의 반만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아유, 형수님은 애들도 잘 키우시고 돈도 잘 버시고 진짜 대단하세요. 형님 좋겠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날이면 시모와 동성들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아주 저를 언젠가 짓밟을 날만 벼르고 있는 사람들 같았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생신이 마침 주말이라 정말 오랜만에 시부모님 집에 온 식구가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일이 있어 약간 늦게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좀 남달랐습니다. 지들끼리 식탁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아이들이 들어가도 본체만체 하더군요. 애들도 마구잡이로 뛰어다니지 않고 한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쑥덕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듣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들끼리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들끼리 앉아서는 영어로 쏙닥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듬더듬 우리 눈치를 보며 되지도 않는 영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웃기지도 않더군요. 아무리 길을 꺾으려 해도 안 되니 이젠 별짓을 다 한다 싶은 거죠. 영어나 잘하면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수억을 퍼부어 영어 유치원이니 개인과외니 가르쳐 놓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발음도 엉망이었죠. 엄마에게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답답할 텐데도 안 되는 영어로 노는 척을 하는 꼴이 참 보기 딱할 정도였네요.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셋 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큰 소리로 웃을 뻔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꼭 참고서 아버님과 애들 삼촌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물론 그 세 명의 표정도 좋지는 않았어요.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건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볼 심산이었죠. 저희 애들에게도 넌지시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를 주었네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들은 지들끼리 서툰 영어를 써가며 상을 차렸고 저는 못 알아듣는 척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버님, 그리고 아이들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하필 그날 일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해서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님과 삼촌들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이어가자 동서들은 기분이 나빴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그리고는 들으라는 듯 막내 동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이죠. 저 여자는 우리말을 못 알아듣나 봐. 하긴 영어를 모르니 이해가 안 되겠지. 나 같으면 속상할 텐데 정말 당당하네. 애들도 저 나이 먹고 하나도 모르나 봐. 어쩜 좋아, 불쌍하네. 그러자 막내도 희죽이며 영어로 짓거리더군요. 맞아요. 영어도 못하니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편하게 앉아만 있네요. 애들만 불쌍하죠. 신경 쓰지 말아요. 그때 갑자기 큰딸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동서들을 향해 이랬습니다.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이죠.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엄마가 모른 척하라고 해서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숙모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러나 본데 이거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하긴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영어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러세요? 이상한 발음 들으려니 힘들어서 두통이 올 지경이니까. 그때 그 셋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큰딸이 벌떡 일어나 현진의 발음과 유창한 영어로 막힘없이 술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다다다 말을 뱉어내자 동서 둘은 멍하니 눈만 깜빡였습니다. 아마도 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맞은편에 있던 작은 아들이 누나에게 이랬습니다. 물론 유창한 영어로 말이에요. 누나가 참아. 엄마가 아까 그냥 모른 척하라고 했잖아. 나는 그냥 코미디 쇼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 누나 말도 못 알아들었을걸? 누나가 참아. 짜증나서 그래. 그동안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괴롭히고 엄마 무시하더니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쇼까지 벌이는데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짜증나.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입니다. 딸,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야. 여긴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들도 계시잖아. 일단 할머니 생일에 참석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참아야지. 네 마음 이해하니까 일단 앉아보렴. 어른들의 잘못은 엄마가 이야기할게. 딸이 오케이 하며 자리에 앉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동서들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참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대놓고 말로 무시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다니. 뭐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일을 제가 겪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는 단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쓰는 단어가 너무 평이해.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어른들이 그런 단순한 단어만 쓰면 무식해 보이거든. 아, 이건 막내도 마찬가지야. 둘 다 너무 단순한 문장에 단순한 단어만 써. 말하는 게 초등학생 같다고나 할까? 그리고 발음 좀 교정해. 이해하기도 힘들고 듣기 괴로우니까.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죠. 아, 그리고 애들은 영어 선생부터 바꿔라. 문장도 엉망이고 발음도 엉망이야. 어디 동남아 출신 선생을 쓰나 본데. 한번 습관이 잘못 들면 나중에 교정하기가 더 힘들어서 애들이 동남아 출신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 그러자 둘째 동서의 딸이 이렇게 외치더군요. 우리 선생님 필리핀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지? 둘째 동서가 기겁을 하고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물론 시어머니와 막내까지 얼굴이 전부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아버지와 아이들 삼촌은 차라리 고소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들 둘째 삼촌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영어를 배우셨어요? 저도 회사 일로 미국에 2년 있다 왔는데 웬만한 교포보다 잘하시고 애들은 거의 완벽한데요. 고객분들 중에 외국분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회화 하는 거죠 뭐. 애들은 그냥 방학마다 제가 외국에 많이 데리고 다녀서 자유롭게 놀게 했는데 알아서 잘들 배우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참, 도련님 중국에도 계셨죠?
사실 주 고객은 중국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도 중국 친구가 있어서 중국어 조금 하고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반색을 하며 중국어 자랑을 했습니다. 삼촌도 중국어예요? 나 엄마랑 미국 갔을 때 중국 친구 만나서 저번 달에도 중국 놀러 갔다 왔어요. 중국어도 말할 때 재밌어요. 삼촌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우리 조카들이 다 언어 천재들이었네요. 이거 아무리 학원에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걸 중국어까지. 아유, 제가 오히려 배워야겠어요. 그러자 큰딸도 꼬숩다 싶었는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숙모들은 중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끼리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안 돼? 진짜 놀려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애들 삼촌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네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저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갈게요. 그래도 순수하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건데 이런 행동을 하시니 실망이에요. 그리고 동서들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야. 나를 무시하든 모르라든 좋은데 애들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지 않아?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향해 인사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그동안은 아버님 얼굴 뵈서라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이 이상 했다가는 애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친척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게 애들에게도 좋진 않잖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현관까지 나오셔서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셨어요. 아이들 삼촌도 따라 나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문을 나섰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그 누구도 나와보지도 않았네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남편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나지만 애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나 하나쯤은 무시하던지 말던지 신경 안 썼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같이 무실당했어. 누구보다 귀하고 잘난 애들인데. 엄마 때문에 같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맘 이해하지? 그래, 나도 이해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내가 미리 손을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도 아까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보다는 애들한테 사과해줘. 어른들이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이제 애들에게 사촌이나 숙모란 존재는 없는 걸로 난 생각할 테니까 그건 당신이 이해해. 결혼 전에 나한테 한 약속 기억하지? 나는 시어머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저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또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었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마침 집에서 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더니
집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서재에 있던 저를 찾더군요. 사모님, 동서분들이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뭐라고요? 깜짝 놀라 나간 거실에는 정말 그들이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거실에 나란히 서 있다가 저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사람처럼 저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며느리 잘 있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어째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니? 제가 어색하게 몸을 빼내며 눈을 껌뻑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아니, 다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대체 웬일로? 그러자 둘째가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친한 척을 하더군요. 형님, 저희가 뵙고 싶어서 왔죠. 그날 일 사과도 드리고 얼굴도 볼 겸요. 저희 때문에 맘 많이 상하셨죠. 저희가 맘 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둘째가 옆구리를 콕 찌르자 막내도 화들짝 가증스러운 말만 뱉었습니다. 네, 맞아요, 형님. 그날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영어학원에서 하루 종일 영어만 쓰라는 과제를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동안 죄송했어요. 다 가짜는 말들 뿐이었지만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고 소파에 앉기를 권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어머, 형님! 형님은 어쩜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점점 예뻐지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점점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막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집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다 세련되고. 역시 미적 감각이 있으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네는 첫 인사를 오던 날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변화가 없어. 그때도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깜짝 놀랐잖니. 패션 일을 해서 그런가? 집안도 어쩜 이렇게 잘 꾸미고 안목이 보통이 아니야.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머니가 내오는 차만 마셨어요. 제가 시댁에 첫 인사를 오던 날, 시어머니는 저보고 화장이 화려하다, 옷차림이 천박하다 구박을 해댔었죠. 둘째와 셋째 역시 우리 집에 와서는 가구는 비싸 보이는데 조화롭지 못하다느니, 너무 화려하기만 해서 애들 정서가 산만해질 것 같다느니 헛소리만 짓거려댔더랬습니다. 둘이서 저보고 너무 화려해서 애엄마가 천박해 보인다고까지 속삭이던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체 속셈이 뭔지 드러나 보자 싶더군요. 여기까지 웬일들이신지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곧 나가봐야 돼요. 제 말에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 아니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너에게는 그리 큰 돈도 아닐 테니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한다. 그동안의 오해는 풀고 말이야. 응?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찻잔을 그들을 향해 던질 뻔했어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가증스럽게 저를 찾아와 하하호호 난리 부르스를 떨어댄 이유가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었네요. 그만 돌아들 가세요. 제가 더 들을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저의 단호한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외치더군요. 뭐하니? 어서 큰애 앞에 무릎 꿇자. 어서! 시어머니가 소파 밑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둘째와 막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둘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허겁지겁 무릎을 꿇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만이라도 강제로 일으켜 소파에 앉혔어요. 그러자 둘째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형님, 돈 많으시잖아요. 진짜 형님에게는 큰 돈도 아닐 거예요. 부탁드려요. 진짜 사람 하나, 아니, 3명 좀 살린다는 셈 치세요. 이거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많다고 이래. 그러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다 봤다. 너네 큰애는 국제학술대회 1등하고 둘째는 세계 수학경시대회 대상 탔잖아. 그리고 네가 아는 회사도 매출이 몇십억이라며. 우리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얼마 전 큰아이가 국제 논문 영어 학술대회에서 1등을 하고 둘째도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진해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둘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매였기에 나름 화제가 되었고, 거기에 그 엄마가 유명 쇼핑몰 대표라는 것이 알려지자 라디오 출연 제의가 왔던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이들이 큰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좋아했고, 사실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채널도 아니어서 추억이나 만들 겸 했던 것인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정확히 잘 몰랐던 저의 재력을 알게 된 것이었던 겁니다. 막내 동서 역시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랑 둘째 형님이랑 시어머니까지 다 쫓겨나요. 저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알고 보니 그 셋은 상당한 빚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과 강남 유명 학원을 다니게 하느라 빚을 진 것이었죠. 아이들을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남편들이 금액을 알고 반대하자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동안 빚을 내가며 유치원비를 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때문에 영어 유치원 수업을 위해 가을 선생님을 붙였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유명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과외 선생님을 계속 붙였다는군요. 그것뿐이라면 모르겠지만 유명 학원 다른 엄마들에게 기가 죽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 카드까지 동원해 명품이란 명품으로 다 몸을 치장한 겁니다. 엄마가 처지면 애 기가 죽는다나요, 뭐라나요. 거기까지 듣는데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군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떠들고 다들 가세요. 다들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무식하니 뭐니 단체로 10년 넘게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오해라고? 내가 끝까지 우습죠?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무시해?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아니다. 아버님과 삼촌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낫겠네. 제가 전화기를 찾아들자 그들은 직업을 하고 겨우 물러났습니다.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네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내가 너랑 사는 한 이 거머리들을 떼어낼 방법이 없다. 뭐? 이제 와서 오해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어쩜 이렇게 철면피 같을 수가 있어? 아니야, 묻지도 마. 짜증나. 당장 이혼서류나 만들어 와. 우린 끝이야. 저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기겁을 한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달려와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는 경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악을 썼죠.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래도 그동안 시어머니 동서 대접하려고 참고 살았더니 뭐? 오해? 끝까지 날 병신 취급하고. 도저히 못 참아. 이제 끝이야. 당신도 꼴 보기 싫어. 남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사과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당장 동생 둘을 소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동생들은 형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집으로 달려가더군요. 남편은 저를 꼭 껴안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네요.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니까 걱정 마. 이제 우리 엄마나 재수 씨들에게 절대 연락도 오지 않고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도록 할게. 없는 셈 치고 살자.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애들이랑 우리만 행복하게 살자.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그 이후로 각 집안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셋은 서로의 카드를 돌려가며 쓰고 대출까지 받았다더군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 학원비와 가회비도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그 셋이 명품을 사고 여기저기 맛집을 다니며 쓴 돈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었죠. 둘째나 막내 동서는 아이들 교육이랍시고 애들은 계속 학원을 돌리고 정작 본인들은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려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군요. 비싼 브런치 카페며 커피숍, 쇼핑, 미용실 등등 그 항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놓고 애들 밥은 전부 반찬 가게에서 산 걸로 해결하고 성적으로 어찌나 닥달을 해댔던지. 둘째네 큰애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까지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시아버지 몰래 대출을 받아다 주고 카드를 빌려주고 하다 보니 셋의 돈이 엉키고 엉켜 빚만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오늘날 도저히 감당 못할 지경이 되자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쪽 집안은 시아버지는 물론 둘째네와 막내까지 전부 이혼을 하겠다 내쫓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겨우 싹싹 빌어 이혼만은 면했다고 합니다. 저는 갚아야 할 금액을 듣고서 기가 찼습니다.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많이도 썼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만 남편 편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연금까지 차압을 당할 지경이라 그것만은 막아야 했죠.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을 불러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월급 차압이나 집이 넘어가는 것이라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그 셋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네요. 저는 당분간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갈 예정입니다. 이래저래 마음도 심란하고 머리도 아파서 전부 다 잊고 푹 쉬다 올 생각이에요. 마침 큰아이가
외국 학교 연수를 받고 싶어 하니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남편도 당분간 휴직계를 내고 같이 떠날 예정이네요. 남편 역시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한 터라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미우나 고우나 남편 챙길 사람은 그래도 가족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시어머니와 두 동서들은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군요.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원을 줄이고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철이 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당분간 볼 일은 없을 테지만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주변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만의 중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주변의 말이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 쉽게 들리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결과에 후회하지 않고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모두 주변에 쓸데없는 이야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